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톡톡 사연 말고 따로 즐겨보는 영상 혹은 채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요리법을 소개해주는 영상들을 주로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연예인들의 이모저모가 정리된 영상을 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한번 어떤 영상을 보고 나면 그것과 비슷한 영상들을 다음번에 막 띄워주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제가 요새 연예인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좀 봐서 그런지 자꾸만 이런 비슷한 영상을 저에게 유튜브가 한 번씩 보라면서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시청하고 말았던 것이 어느 배우들의 사랑과 정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쪽과 저쪽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그쪽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연예계에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상 댓글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던데 비판과 비난도 있었고 그때는 시대 분위기상 그럴 수 있었다는 옹호 의견도 꽤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시나요? 과거와 지금이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여기세요? 제 친정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당시로는 무척 드문 일이었다는 것, 그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한 걸 보면 확실히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혼이 아주 흔한 단어가 되어서 오히려 슬픈 시대잖아요. 제 친정엄마가 극심한 고부 갈등을 겪으신 게 우선이었고요. 가만 보면 어머님은 저를 괴롭히고 피를 말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으세요. 뭐라고? 가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고 목이 빡빡해지는 이 정신 나간 년 같으니라고. 너처럼 시어미에 대한 존경이 없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지 어디 한번 눈을 씻고 찾아봐라. 어머님처럼 지독하고 고약한 시어머니가 더욱 드물지 않을까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고 어머님 밑에서 참고 인내하고 찍소리도 못 내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심하게 하셨었는지 직접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제 탓은 못하시죠. 이런 똥간에 빠져 똥또 골라 죽어 마땅할 년 같으니라고. 끝까지 반성이 없구나. 어쩌다 내 귀한 아들이 너 같은 미친년을 만났는지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억울해서 눈이 안 감기는데 어떻게 잠을 청하겠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눈이 안 감기시다뇨. 그런 말씀하시면서 100세까지 거뜬히 사시려고 작정을 미리 해두시는 거죠? 눈이 잘 감기셔야죠. 왜 안 감기시나요? 뭐야? 차라리 나 죽으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이고야, 내 머리야. 내 뒷목, 아유. 꼭 그렇게 쓰러지시는 신용을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셔야겠어요? 어쩜 그렇게 매번 똑같으세요? 질리지도 않으신가 봐. 이 대바라진 년아, 너는 죽어서 지옥불이 아니라 똥물에 튀겨질 것이다. 제가 왜요? 무슨 죄를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감히 내 귀한 아들을 꼬여낸 죄, 자격도 그릇도 안 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죄, 그게 죄지, 달리 죄야? 너는 이미 대역 죄인이야. 제가 대역 죄인이면 이 대역 죄인에게 온갖 감언 이선을 나불거려서 결혼하자고 꼬여낸 어머님 아들은 대역 죄인이 되는 건가요? 대역 죄인을 낳고 키워내신 어머님은 그러면 대역 죄인이시고요? 아니 이런 이 연병을 죽이려니 이래도 끝까지? 그리고요 어머님, 동물을 어떻게 튀겨지나요? 어머님은 부침개 할 때 기름 안 두르고 물 붓고 하시나 보죠? 아, 하기사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부침개이든 뭐든 며느리를 작살나게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하신 뒤에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팔로 꼬집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튀겨지는지 기름이 튀겨지는지 다 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해드려야죠. 저는 친할머니께서 뒷목을 잡으신 채 눈을 까디집으시고 주저앉으시는 것을 보고 친정엄마가 대단한 싸움꾼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친할머니께서는 결단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 앞에 엄청나게 반격을 하시는 친정엄마가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악에 받쳐서 그렇게 구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존재하였던 것이지요. 고된 시집살이를 겪으신 바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참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셨던 게 친정엄마이셨습니다. 그러나 몇 번 인격적으로 아예 커다란 모독을 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결정적으로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셨는데 그때 친할머니께서 못 가게 막으셨던 거예요. 별별 핑계를 다 대시면서 친정엄마를 못 가게 막으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사실 그 핑계를 가짜로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친정엄마를 괴롭히시기 위해서요. 그때 일 이후로 친정엄마는 눈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셨죠. 내가 참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 참으면 병만 될 뿐이지. 아예 변하게 되신 친정엄마를 이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 오신 수많은 잘못들이 많았던 친할머니께서는 뒤늦게 이를 빡빡 깔며 지내게 되셨죠. 이런 고부 갈등 때문에 제 친정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던 거냐고요? 원인 중에 하나는 맞지요. 발판이었고요. 그러나 가장 중점이 되는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가정적이고 처자식에게 잘하고 사시는 분이었다면 애초에 친정 엄마가 극심한 고부 갈등의 주인공이 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밖으로 잘 놔두시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셔서 능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빼어나서 인물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성격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았는가 하면 또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단히 잘못 깨었다는 거지. 제대로 내 발등을 내가 찍어버렸다는 거야. 새치엄한 당시에 번지르르하게 놀릴 줄 알았던 놈을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넘어가 버렸을까. 암만 생각해도 내가 정말 바보 천지 같았어. 한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이토록 바꾸어 놓았을 줄 알았다면 결혼에 신중했을 거야. 그때는 왜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좁았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수준도 얄팍했을까. 친정엄마가 당신의 가슴을 내도록 치면서 개탄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만한 분이 바로 제 친정아버지셨어요.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어쨌든 저는 친정엄마하고는 이런저런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친정아버지하고는 이렇다 할 추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신 채로 귀가를 하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이 뜬구름 잡는 성공 계획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다가 결국에는 짜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 거의 그런 모습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었죠. 친정엄마가 두고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라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 가장 최악인 바로 그 문제점은 말이지. 좋은 구석이라고는 없는 주제에 바람까지 났다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꼴값은 다 떨었다는 거야. 나는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당시에 어디 화장품 공장이었던가? 그런 곳에 다녔던 어린 여자하고 친정아버지가 바람이 났어요. 이웃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큰 소리 내는 바람에 친정엄마가 아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이튿날 어디론가 쫄래쫄래 따라갔었죠. 공장이 근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정엄마는 그 어린 여자를 친정아버지의 상간녀를 발견하였습니다. 왼쪽 볼 가운데에 점 하나, 단발머리, 눈썹이 진한 편, 목이 길고
어깨가 좁은 년. 그래. 너구나. 인상착의가 아주 정확하네. 네? 저기, 누구세요? 이미 내가 누군지 알아차려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주제에 입으로는 아닌 척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뭐 몰라요? 누구이신지? 저는 모른다고요. 내가 우리 딸하고 둘이 왔는데도 몰라? 맹랑한 단발머리야. 귀파고 잘 들어라. 내가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한 게 많은데 그중 한 가지가 뭔지 알아? 바로 하등 쓸모가 없는 자기 아버지하고 너무 닮게 낳아줬다는 거야. 오죽하면 딸은 필요 없고 아들만 필요 있고 손녀는 믿고 손자만 예쁘다고 하시는 노망난 우리 어머님이 말이지. 손녀인 우리 딸한텐 뭐라고 안 하셔. 나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도 내가 낳은 우리 딸은 안 괴롭히셔. 왜겠니? 어머님의 빌어먹을 아들놈하고 우리 딸이 닮아도 너무 닮았으니까. 붕어빵도 이것보다는 안 똑같아. 바들바들 몸을 떨던 상간녀가 길바닥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저보다 눈높이가 낮아진 상간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처자식이 있는 남자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어? 정말로? 그 인간 면상이 젊고 싱싱하지가 않은데 총각이라 생각하고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안 든 줄 알았다고? 정말이에요. 진짜로 몰랐어요.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은 좋지 않아. 내가 우리 딸한테 응징해야 할 상대의 머리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후려 갈길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교육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 정말입니다. 몰랐어요. 아니, 지금은 알고 있지만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꼴랑 며칠 됐는걸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둘이 얼마나 붙어먹었는데? 내 짐작으로는 넉 달 정도가 됐을까 싶은데. 맞아? 그러자 상간녀가 무릎을 꿇은 채로 누나를 불안하게 굴리더니 이내 천천히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간녀의 왼 손바닥이 쫙 펴지는 것을 보시고 친정엄마가 분노로 억누르는 한숨을 토하셨죠. 왼 손바닥이 다 펼쳐진 것, 그것은 5달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라는 인간 말종이 5달 전이랍시고 그때는 싱싱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정말로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걸 몰랐다는 소리야? 부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그랬어요. 애까지 데리고서 가출을 해버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듣고서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만 해도 수상해서 몇 번 캐물었다가 바로 며칠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나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제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어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장 정리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던 저도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졌을 정도로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폭로는 놀라웠죠. 친정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하시며 바람을 피우셨던 거라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친정엄마는 당신이 온갖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셨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요컨대 친정아버지가 그만큼 입을 잘 나불거리신다는 의미였죠. 다른 건 전부 다 재주가 없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혀를 낼름거리는 건 왜 그렇게 재주가 좋아? 당신이라는 인간 질리다 못해 지겹고 징그러울 지경이야. 현숙이 엄마,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진정을 해보라는 말이야. 인간아, 내가 지금
당신이 짓거리는 말을 들을 기분일 것 같아? 죽어. 나가 죽어. 아하이, 안 여자가 성질머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점점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잖아. 어머님은 원래부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신 분이었거든? 뭐가 나 때문이야? 제발 성질머리 좀 다스리고 살아라. 울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원래 10개였다면 현숙이 엄마 당신 때문에 100개가 된 거야. 그리고 불쌍한 그 아이에게 꼭 그렇게 가혹해야만 했어? 불쌍한 그 아이라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당신하고 놀아난 개? 단발머리 공순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왜 아니야? 맞아, 그 아이. 당신이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는 바람에 일자리 잘렸다고 하더라. 그 불쌍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 일자리를 구하라고 그렇게 자비 없이 굴었어야만 했던 거야? 현숙의 엄마, 마음 좀 곧게 써라. 그 아이라니, 소름 끼쳐. 본인이 어린 기집애하고 바람이 났었다는 자각은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아이라고 칭하지. 이런 미친놈. 징그러워서 더는 안 되겠다. 선택해. 내 손에 죽을지 아니면 스스로 죽을지. 친정엄마는 악에 받쳐서 말씀하셨으나 친정아버지는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것으로 다 용서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 이토록 저자세로 나왔으면 그것으로 다 된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 이상을 바라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여자인 것이라고도 하셨고요. 친할머니께서도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친정아버지를 감싸셨습니다.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바깥 여자하고 잠시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내 귀한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니? 어떻게 내 귀한 아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이런 아똑한 것을 보았나? 독하다. 정말로 독해. 어머님, 저도 바깥 일은 하는데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 워낙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런 주제에 돈 관리도 못해서 주머니에 빵꾸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저는 바깥 남자하고 눈이 안 맞는데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야말로 뭐 하나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주제에 바람까지 피우다니 정말로 아똑한 거 아닌가요? 친할머니께서는 뒷목이 아니라 이마를 짚으신 채 쓰러지셨습니다. 진짜로 기절을 하신 건 아니었고요. 대충 그냥 뒤로 넘어가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어머니! 걱정으로 외치시는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악독한 며느리, 저 미친 악처를 쫓아내야 한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친할머니께서는 굳이 뒤로 넘어가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못 들은 척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립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기력도 다 빠지셔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건강만 하세요. 제발요. 용을 쓰고 못 들은 척 하셨던 친정아버지는 조금도 부부관계를 끝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점이 그때와 요즘의 때가 다른 양상을 내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것. 이것과 이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란 어떻게 하면 세상에나 이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개념이었죠. 친정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싶어 하셨으나 가정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바람이라는 것이 한쪽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방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적당한 바람이 느껴졌죠. 그러다가 방향이 다른 거실의 창문까지 열어봤더니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람 자체가 세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라는 것이 생겨서 그런 것이죠.
맞바람이 강하게 치게 된 것입니다. 현수가, 너는 네 아버지가 좋으니? 네, 좋아요. 왜? 대체 왜 좋은데? 네 아버지한테서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가 싫지는 않아요. 싫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야지, 이거사. 내일 너 엄마하고 어디 좀 가자. 너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 어디로요? 혹시 시장에 가요? 장 서는 거 구경 가는 거죠? 그건 아니고 엄마가 너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친정 엄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튿날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어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된 멋을 내고 있던 식당이었죠. 설레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던 저는 맞은편에 낯선 아저씨를 보고서 어리둥절해졌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인사의 현수가 네 새아버지셔.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야. 하지만 어쩌면 진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 저는 경악으로 입이 떡 벌어졌고 그 아저씨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친정 엄마를 향하여 제발 그 입 좀 적당히 간수하고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던 저는 그 아저씨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밥을 먹었고요. 당연하게도 그 아저씨는 친정 엄마가 바람이 난 상태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보다 3살이 더 적었던 그 아저씨가 어떠냐고 친정 엄마는 저에게 끈질기게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를 교체해 볼 생각이 너는 없니? 현수가, 어쩌면 이게 너한테도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일이야. 아버지를 교체한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래요? 엄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니? 현수가, 너 일전에 엄마하고 가서 봤던 그 여자 기억나지? 단발머리 공순이 언니. 네 아버지하고 바람이 났던. 네, 기억나는데요? 왜요? 그때 걔가 알려줬었잖아. 네 아버지의 추잡스러운 거짓부렁을 말이야. 뭐? 내가 바람이 나서 너하고 집을 나갔다고? 나 원참. 그거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보니까 말이지. 그게 꼭 안 될 이야기는 아니더라. 실제로 이뤄져도 괜찮을 것 같더라. 왜 내가 진작에 그럴 생각을 못 해봤을까 싶어진 거지. 현수가, 엄마는 있지? 네 아버지 같은 인간하고 남은 인생을 계속 함께할 생각이 별로 없어. 없으면 없는 거지. 별로 없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쩌면 아버지하고 계속 함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가 만에 하나 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죽겠다고 그러면 너를 두고서 내가 떠나야 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내가 평생 너를 안 볼 수는 없으니 네가 도중에 연결책이 될 테고. 그럼 나는 네 아버지를 몇 번 보면서 살게 될 테니까 그런 의미란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저절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머리가 어지러웠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애초에 친정엄마를 이토록 변화하게 만든 친할머니와 친정아버지가 잘못을 지니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친정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하신 분인 것뿐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친정엄마의 발언이 당시에 저로서는 곱씹을수록 충격적이고 무서웠던지라 한동안
불안으로 사방팔방 눈치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건 어쩌면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제 딴에는 나름 큰일이 생겼어요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친정아버지가 바람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다녔던 어린 나이의 단발머리 그 상간녀는 아니고요. 새로운 상간녀의 등장이었죠. 이웃은 아니고 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시장 등지에서 오며 가며 마주쳤던지라 보게 되면 인사를 하고 안면이 있던 존재가 알려주는 바람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불쌍한 그 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새파랗게 어린 년하고 놀아날 때는 언제이고 이번에는 뭐야?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여자라니.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이 어린아이하고 같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일찍이 과부가 된 여자라니. 이 미친 인간이 기구하고 불쌍한 여자한테만 끌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이 안 가리고 그저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알 수가 없네. 친정엄마는 이번에도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셨어요. 어떤 국밥집의 뒤편에서 수도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창 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여멀건하고 입술이 위아래로 다 두툼한 얼굴. 대기구만? 네? 저 말인가요? 혹시 누구세요? 친정엄마는 대답 없이 터치수로 옆을 가리키셨습니다. 옆에는 제가 있었죠. 어안이 벙벙해서 저를 쳐다보던 식당 일을 하던 그 여자. 새로운 상간녀는 무언가 깨달음이 왔는지 화들짝 놀라면서 수도를 잠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얼굴 하나에 너무 많은 용건과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친정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맹세코 몰랐습니다. 저승에서 늘어져 있는 댁의 아이와 아이 아버지에 대고 맹세를 해도 대답이 똑같이 나오려나? 그건 아니요. 사실은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몰랐으나 금세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요. 잘못되었다는 건 느꼈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해요. 제가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전부 다라뇨? 왜 그렇게 말을 하실까? 손 한 짝으로 박수를 치실 수 있어요? 칠 수 있냐고. 네? 아니요. 없죠. 하나로 박수를 어떻게 치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두 짝이 만나서 박수 소리가 짝짝하고 났는데 왜 잘못을 한 짝이 전부 다 했다고 하시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의 의미 자체는 알아들었는데 그 안에 내포된 뜻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새로운 상간녀가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친정엄마의 설명이 이어지자 점차 깨달음이 번져가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이틀 후에 저는 저희 집에서 그 새로운 상간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불장난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대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집에서 상간녀와 마주한 친정아버지가 놀라서 자빠질 뻔했고 친할머니께서는 이미 자빠지신 뒤였습니다. 그 상간녀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아이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너무 헛헛하고 괴로웠는데 그걸 달래준 사람이었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을 떳떳하게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가. 며느리랍시고 있는 년이 제정신이 아닌데. 아휴, 이것도 아주 만만치 않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 굴러 들어왔잖아.
충격에 휩싸인 친할머니께서 자빠지셨고 그 사태에 친정아버지는 당황하셔서 우왕좌왕하시고 새로운 상간녀는 허락해달라며 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엄마는 남몰래 씩 웃고 계셨습니다. 바람만 2번 걸리신 데다가 2번째 상간녀는 떳떳하게 만나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까지 했으니 친정아버지는 이제 도리 없이 결혼 생활을 깨트린 범인이라는 낙인이 당신의 이마에 찍힌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친정아버지의 잘못으로 혼인 생활이 박살났다는 것이 명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때 이혼을 하셨어요. 친정 엄마는 이혼으로 자식인 저를 챙기셨고 얼마 될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집안의 재산 3분의 2 정도의 몫을 챙기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친정 아버지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친정 엄마가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2번째였던 상간녀 등장 이전에 친정 엄마 역시 바람이 나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 동네는 떠야겠어. 여기 사람들을 행여라도 마주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야지. 왜요? 오래 살았던 곳이라서 정겹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은데요. 멀리 떠나기에는 아깝고 아쉬워요. 정겹다는 게 뭐니? 정이 많다는 거지.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또 뭐겠어? 그 정을 나눌 사람이 많다는 거겠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엄마는 사람들하고 정을 나누는 게 싫으세요? 네 아버지가 집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걸 어떻게 들켰는지 생각을 해봐라. 현수가, 이 엄마가 여기를 떠나야겠니? 아니면 계속 살아야겠니?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아도 너무 많다며 고개를 흔드신 친정 엄마를 따라 저는 멀리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전혀 낯선 곳에서 살게 된 저는 새로 적응을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고달프고 우울했죠. 전에 식당에 뵌 적이 있었던 그 아저씨와 친정엄마는 연애를 이어가셨습니다. 여기까지 그야말로 친정엄마는 거침없는 행보만 이어오신 셈이었죠. 저는 정말이지 제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은 괜찮고 나와 잘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 나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신물이 나고 바람을 안 피우는 기혼자는 무척이나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또 결혼을 해야 할까? 딸 자식도 있는데.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에는 소극적으로 구셨어요. 친정엄마가 이혼을 하신 뒤 딸 하나만 데리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자꾸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차라리 사별이 100번 낫지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얼른 새로 짝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야 하나 있는 자식 새끼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부연 설득은 꼭 따라 붙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바람을 상습적으로 피우셔서 이혼을 했던 거라는 설명이 튀어나가도 주변 사람들은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못 참고 이혼까지 간 여자가 너무했던 거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셨고요. 짜증나는 인간들. 자기네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참견질만 더럽게 해댔네. 그럴수록 그 참견질을 더 무시하고 싶어지는 게 내 마음이야. 싸움닭이 다 대신 지 오래였던 친정엄마에게 주변 사람들의 오지랖은 써먹혀 들지 않았지요. 당당하게 턱까지 치켜들고 다니셨던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저는 오만 전전긍긍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학교 친구들이 나를 부모가 이혼한 애라는 걸 알고서 따돌리면 어떡하지? 절대 들키지 않게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신 것처럼 말을 꾸미고 지내야겠다. 아니지.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아예 부모님 이야기 자체를 안 꺼내고 지내야겠어.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성격인 것처럼 꾸미면 괜찮겠지?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쓰이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걸 들키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가정 사정에 딱히 먼저 누가 궁금해한 적도 없었건만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는 모양새 마냥 그랬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도 커다랗게 다가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 들킬까봐 저는 이게 하도 신경이 쓰여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지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간신히 다니는 동안 저는 공부보다도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안 들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답니다. 오죽하면 그랬었네요.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에는 관심도 재능도 끈기도 없었죠. 나는 예전에 가정 형편만 따라줬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나왔을 거야. 빌어먹을 가난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뿐이지. 학업 자체에도 흥미가 많았어. 그러니까 네가 학비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게 시리 공부도 못하고 어떤 과목이든 특출난 게 하나도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네 아버지 쪽을 닮아서야. 행여라도 내 탓을 할 생각 말고 원망을 하려거든 실컷 네 아버지나 원망하고 욕을 해. 알았니? 대학의 디귿자 근처에도 가기 어려웠던 저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셨을 때 친정엄마는 크게 화내시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은은하게 화가 난 눈빛과 조롱 섞인 말투를 저에게 선사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조금도 대학 진학을 놓치게 된 것이 아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죠. 일찍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제 짝을 만난 건 무려 20살 때의 일이었답니다. 대학교 진학도 안 하는데 집이 부자도 아닌데 그러면 20살짜리 여자애가 뭘 하겠나요? 일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것이었죠. 일을 시작했다가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 3개월 만에 남편을 처음 만났었죠.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요. 우리 둘이서 4살 차이 딱 좋네요. 같은 청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초반에 하는 바람에 저는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질색팔색과 함께 회상을 하시는 친정아버지가 새치어를 잘 놀리셨던 옛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친정아버지 같은 남자라면 사양이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둥이만 번지르르 한 줄 알고서 일찍이 벽을 세웠는데 남편은 생각 외로 제가 크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존심 상해하기는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했었거든요. 못 이기는 척 한 번 넘어가 준 저는 남편과 가볍게 연애를 해볼 작정이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금세 빠져버리고 말았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당최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본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둘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지낼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지내왔지만 사실 제 속은 남모르게 골마 있었던 거예요. 태평한 척을 했었지만 친정아버지의 상간녀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순간들이 내심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로 하여금 빨리 결혼해서 저만의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제가 남편에게 결혼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일남 이녀 중에 막내였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누나만 둘이었던 건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혹시나 했건만 까보니까 역시나였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 저를 못마땅하게 봤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대도 않는 여자애가 우리 아들을 넘봐?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게다가 양친이 이혼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니 불보듯 뻔하지. 기본도 안 되어 있을 게 분명해. 특히나 아들 사랑이 지극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셨는데 아직 어린 나이니만큼 진지하게 만날 생각 말고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과 일찍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고 허락을 받아낼 자신이 있었답니다. 아들만 유독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에서 친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께서 대강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 있었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췄습니다. 친정엄마가 당신의 말씀을 받아칠 때마다 그것을 친할머니께서는 가장 극도로 혐오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웬만해서는 말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대꾸를 하고 싶거든 그걸 기억해놨다가 대화가 끝나고 몇 분이 흐른 다음에 따로 시어머니께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를 무척이나 예의 바른 어린 아가씨로 인식을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또한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어찌 보자면 제 친정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신 듯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 두 집 살림을 하신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망할년의 가증스러운 면상만 떠올려도 당장 혈압이 올라서 꼴까닥 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손짓무가 면상을 하고서는 두 집 살림의 현장이었던 웃기지도 않는 그곳에 내가 쳐들어가자 외로워서 그랬다. 관심을 못 받으며 자랐다고 어찌나 헛소리를 하던지. 내가 그때 제대로 열불이 터져서 머리 꼭지가 돌아버려서 그 망할년의 싸대기로 후려 갈기고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다 쏘아붙였는지. 아휴, 그랬으니 망정이야. 그때 안 그랬으면 나는 화병에 걸려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았어. 시어머니께 된통 쓴맛을 본 그 상간녀는 그 이후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나 그랬다고 하더군요. 엄청난 불륜이었으나 그럼에도 시부모님은 이혼을 안 하셨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묻고 나서 부부관계를 이어오셨으나 제 친정 부모님을 봐왔던 저는 시어머니의 가슴속의 응어리가 반드시 뭉쳐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욕을 하지 않되 가정을 위한 시어머니의 희생정신을 몇 번 칭송해드렸더니 금세 이런 허락이 떨어졌어요. 어차피 둘이 결혼할 것 같으면 오래 끌어서 뭘 하겠니. 그냥 하고 싶을 때 결혼을 얼른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21살의 이른 봄날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장에는 친정아버지도 오셨어요. 막상 이혼을 하신 다음에는 상간녀들 다 내팽개치고 계속 혼자 살아오셨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친정엄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었다고 하지. 친정엄마의 차가운 철벽 방어 앞에서 친정아버지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셨고요. 시댁 식구들을 비롯한 하객들이 다 하나같이 말을 하기를 제가 친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못 들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죠.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100배는 더 닮았었네요. 그리고 남편 또한 그런 시선을 은근히 받고 있었죠. 왜냐고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붕어빵이거든요. 특히 얼굴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서 시도득은 절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나날을 보냈던 덕에 저는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 먼저 태어났고 6살 터울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 역시도 제법 이른 나이에 낳은 것이었지만 셋째는 없었어요. 제가 딸을 낳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꼬박 5년을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요양만 했고요. 돈도 못 벌고 애들도 못 돌보는데 병원 비며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심적으로도 미치게 힘들었던 나날이었죠. 죽을 힘을 다해서 기적처럼 일어났고 이악 물고 재활을 거쳤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릴 때가 되었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제 곁을 변함없이 지키며 헌신적인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남편을 보며 제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부부란 그런 것인데 의지와 신뢰를 다하는 관계가 부부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던 거야.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씁쓸한 얼굴로 그리 혼잣말을 뱉으신 적이 있었죠. 내부는 너무 늦게 깨달으셨으나 제 자식들은 일찍이 깨달은 채로 성장을 했답니다. 저희 아들, 워낙에 사고방식이 바람직하고 건실해서 그런지 여자들한테 인기가 항상 많았죠. 괜찮은 남자가 보이면 얼른 채워가고 싶은 게 여자들 마음이잖아요. 제가
남편과 일찍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듯 예비 며느리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들하고 후딱 결혼해버리고 싶다면서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통해 그 집안이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이 조금은 걱정이었습니다. 그 부친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예비 며느리는 모친만 계셨고요. 외동딸이라서 보통 애지중지 자란 게 아닌 듯 했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원한다면야 결혼에 찬성이라고 뜻을 밝혀주었으나 과연 어찌 될지 결혼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는데 상대 측에서 일단 상견례부터 갖자고 의견을 보내왔어요. 서로를 잘 모르고 자식들끼리는 무척 결혼하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만나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이런저런 조율도 하자는 취지였죠. 그렇게 날짜가 급히 잡혀서 긴장하고 준비할 새도 없었네요. 그런데 하필 당일에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그때 자판기 설치, 수리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자판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와서 그쪽을 수리하러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저녁까지 시간도 넉넉했으니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시간을 30분 남겨두고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요 앞에 지금 사고가 났어. 크게 난 것 같은데 지금 10분 넘게 도로가 꽉 막혔고 꼼짝을 안 하네.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목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남편에게 저는 그럼 어쩔 수 없는 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없으니까 안전운전해서 오라고 해줬죠. 하지만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늦어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하고 그랬는데요. 설마 교통사고가 날 줄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애초에 자판기 수리인지 뭔지 아는 걸 하러 갔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게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면 대체 뭔가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격떨어져.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하고는 엮이면 안 되는 거야. 예비 사도는 말씀을 맺으며 당신의 딸을 째려보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민망과 분노가 동시에 차오른 기색으로 얼굴이 달아올랐고요. 저는 예비 사돈의 언행에 불쾌해졌으나 아들 쪽이 더 신경이 쓰여서 제가 차마 기분 나쁘다는 티도 못 내고 입만 꾹 다물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와서는 가쁜 숨을 얼른 고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이곳 상황을 알 리 없는 남편이 예의를 차려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속으로 한숨이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예비 사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가 아니죠. 세상에는 그런 걸로 무모할 수 없는... 어라... 잠깐... 어디서 배웠더라? 신랄하게 짓거리던 예비 사돈의 기세가 갑자기 확 꺾였고 표정 또한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의문스럽게 예비 사돈과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느새 예비 사돈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고요. 네? 저를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신 듯합니다. 낯이 익는데 옆으로 기다란 눈썹 모양, 동그란 눈, 짧은 코, 입술은 크고. 예비 사돈이 홀린 듯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저는 문득 옛날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상간녀를 찾아내셨던 건 외모적 특징을 딱딱 외우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사돈을 향해 이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모친하고 똑같이 생기기는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얼굴이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놀라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사돈이 충격을 받으신 듯 비틀거리다 그대로 나자빠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친할머니 이후로 저렇게 나자빠지는 사람은 직접 처음 보는 것이었죠.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비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자기야, 구급차 좀 불러줘. 예비 며느리가 울부짖자 재빨리 아들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희 부부는 발을 동동 굴렀고요. 구급차에 실리기 전 예비 사돈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남편을 쳐다보시고는 거친 숨을 토하시며 발작을 하셨죠. 그런 걸 봤는데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겠나요? 예비 사돈의 상태가 어떤지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펼쳐졌죠. 예비 며느리와 제 아들은 예비 사돈의 요청하에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제 시어머니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기에 궁금증을 안고 그걸 예비 사돈께 보여드렸죠. 사진을 보고 커진 눈동자를 흔들던 예비 사돈은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랬군요. 그런 거였어. 이유를 캐 물으려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외람되지만 혹시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비 사돈의 놀란 얼굴이 그 순간 저와 비슷했을 겁니다. 이미 답을 찾았다는 듯 남편의 얼굴은 차분한 상태였고요. 그걸 보시고 예비 사돈이 씁쓸한 기색으로 바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한때 잘못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죠. 저 자식이 있는 남자에게 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부인에게 걸려서 죽도록 얻어맞고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강렬했던 충격으로 남아있어서 그런지 나쁜 만남을 가졌던 남자의 얼굴은 흐릿한데 그 남자의 부인 얼굴은 또렷하게 기억나지 뭔가요. 이건 제가 치매를 앓게 되지 않는 이상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예비 사돈이 바로 그 옛날에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가 시어머니께 응징을 당했던 바로 그 상간녀였던 거예요. 아직도 그때만 떠올리면 몸에 한기가 든다며 예비 사돈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인연을 어쩌면 좋나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솔직히 놀라긴 했으나 개의치 않는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하고 싶어 죽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도록 부모로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죠. 그 순간 그냥 치매가 온 시어머니나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은 시아버지의 얼굴은 안 떠오르고 예비 며느리와 손을 꼭 잡고 있을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예비 사돈은 눈을 꼭 감으신 채로 고개를 여러 차례 끄덕이셨습니다. 여자 혼자 딸 하나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참 그렇더라고요. 힘들게 키운 딸이라서 그런지 일찍 보내기가 아깝다는 마음이 앞서서 두 분께 모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엄마처럼 보통 내기가 아니신 분도 이혼 딱지 때문에 손가락질을 무척 받으셨는데 저는 예비 사돈이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고충이 많으셨을지 왠지 짐작이 가서 즉각 그 사과를 받아들였네요. 남편도 저와 일심동체였고요. 그렇게 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그만큼 자기 시댁에도 잘하는 어여쁜 며느리를 저는 얻게 되었답니다. 많은 걸 겪으며 살아왔는데도 다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고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사람 마음을 완전히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첫째 딸인 저와 두 동생, 이렇게 5가족이 살기에 단칸방은 너무나 작았죠. 사실 처음부터 저희 집이 이렇게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전업주부고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오히려 여느 집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서 저는 예쁜 옷은 물론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으면서 부잣집 딸내미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영영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던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함과 동시에 거의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아직 어렸던 동생들 반까지 다 따로 있을 정도로 큰 집에 살았었는데 빚 때문에 그 집은 날아가고 저희는 졸지에 낡고 허름한 단칸방으로 옮겨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방은 5식구가 발 뻗으면 끝나는 아주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한창 어렸을 때는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동네 아이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고 제 주변을 맴돌면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으려고 하고 다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쫄딱 망한 뒤에는 아무도 제 주변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 학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며 울기도 했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혼내면서도 내심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혜진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사 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 살아왔던 동네였던지라 저희 집을 모르는 집은 거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물론 부모님들 역시 예전처럼 이웃들을 보기에는 여러모로 겸연쩍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형제들도 무조건 이사 가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희는 정든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시골에서 살아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몇 걸음 채 걷지 않아도 온갖 편의시설이 있던 서울과 달리 아빠의 고향은 가까운 가게를 가려면 30분은 걸어야 할 정도로 주변 상황이 열악했어요. 처음엔 그런 점들이 무척이나 불편했지 살다 보니 어려서 그런지 또 적응이 됐어요. 논밭을 걷는 것도 재미있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았어요. 산에 올라가 열매를 따거나 떨어진 밤을 줍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게다가 전학 간 학교에서는 제가 못 사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비슷한 형편대의 아이들만 있던지라 오히려 서울에서 살다 절 모두 신기해하더라고요. 내심 그게 기분이 좋아서 전 줄곧 시골 애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했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불편함은 금방 잊고 시골 생활에 푹 빠지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은 아빠 고향에 가자마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다닐 만한 회사도 없고 이미 사업을 해봤던 아빠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엄마를 밤낮으로 설득하셨어요. 규모를 작게 하다 보면 망할 일도 없다고요. 엄마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한동안 아빠의 사업을 반대했지만 아빠가 하도 끈질기게 사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야기나 들어보자며 아빠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가 생각하신 것은 감자탕집이었죠. 시골 특성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 정도 연령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감자탕이며 특히 안에 고기가 있으니까 애들도 감자탕은 잘 먹을 테니 이런 시골에서 장사를 하려면 딱 그런 메뉴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도 사실 별다른 수가 없었던지라 결국 이번에도 망하면 앞으로 사업은 절대 안 될 줄 알아요. 라며 아빠를 도와서 감자탕집을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어릴 때 감자탕은 왕창 먹었네요. 아무튼 고향에서 연 아주 작은 감자탕집은 저희 가족에게 큰 돈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서울에서 아빠가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넘어서서 저희 가족이 어떻게든 먹고 살 정도의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잠시 단칸방에 살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했어요. 낡았지만 거실과 방이 분리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니 일자리도 구하고 싶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골을 벗어나서 다시 서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니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할 수 있다며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큰 돈은 못 대줘도 작은 방 하나 잡을 돈은 대줄 수 있다며 제게 돈을 해주시려 했어요. 사실 집안 형편을 뻔히 아는데 돈을 받는 게 어딘지 찝찝하고 좀 죄송스러워서 됐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부모님은 적어도 몸 눕힐 곳 하나는 마련해줘야 마음 놓고 저를 서울로 보낼 수 있겠다고 하셨고 결국 전 부모님의 돈을 받아 서울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생활은 최고였어요. 사실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었던 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던 나이에 끝났으니 잘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어 서울에 오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았던지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전원 풍경을 벗어나 시끌벅적하고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 오니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서울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당장 집 월세를 내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먹고 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야 간혹 부모님의 감자탕집을 돕는 일 정도만 했지 제 생활에 필요한 돈은 전부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서울에 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걸 제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어요. 게다가 물가가 어쩜 그리 비싼지 시골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 쉬는 시간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직도 안 돼서 근처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남는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어요. 밥은 남은 햄버거나 아니면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으로 해결하곤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값비싼 서울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전쟁통에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잖아요.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햄버거집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방문을 하는지라 저도 그쪽도 서로 얼굴이 익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은 계산을 끝냈는데도 가지 않고 제 앞에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르바이트 안 하는 날이 언제예요? 네? 당황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멀끔하게 생긴 서울 남자에게 대뜸 고백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절로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곤 그 남자와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진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느라 바빠서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지라 일하던 편의점 점장님에게 하루만 빼달라고 부탁을 드려 주말에 하루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욱 호감을 갖게 됐고 저희는 금세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사귀게 된 건 3번째 데이트를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한 이후 제가 아르바이트를 매일 해서 사실 하루를 길게 빼고 만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남자는 그럼 주말에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 알려줘요. 그때부터라도 데이트하게. 라고 말을 했죠. 정말 남자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딱 그걸 3번 했을 때 남자는 괜찮으시면 다음부터는 연인으로 만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 역시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연인이 된 이후 결혼까지 가는 것은 생각보다 금방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능하다면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사귄 이후부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남자친구는 24살이었죠.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이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결혼을 할 거라면 그런 이야기는 미리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숯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바로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의논했죠. 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다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저와 남자친구가 너무 어리니 결혼은 좀 성급한 것 같다고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밀어붙이니 결국 부모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 그러면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 남자친구를 잘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제일 처음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감자탕집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도와서 가게 일을 하시긴 하지만 전업주부세요. 감자탕집? 미안한데 나는 이 결혼 반대다. 네?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는 당황을 해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만만치 않게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 아빠는 은행 지점장이었어. 넌 결혼을 뭐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집안도 서로 수준이 맞아야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야 너도 내 아들도 행복할 거다. 미안하지만 네가 헛걸음을 한 것 같구나. 돌아가거라. 내 집안에 시골에서 감자탕집이나 하는 부모 딸을 들일 순 없구나. 솔직히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으나 설사 엄청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전에 대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예의 없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대신 내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먼저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이 사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웃으며 매일같이 찾아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만을 생각하려 했죠. 제가 하도 집요하게 구니 어머니도 지치셨는지 조금은 저를 받아들이는 눈치셨고 저는 그 틈을 노려 더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느 날 절 부르시더니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라며 결국 백기를 드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저희 집이 마음에 들어 보이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어찌저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 만큼 아이는 당장 낳지 않는 걸로 남편과 합의를 받기에 저희는 저희 둘만의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서로의 부모님에게는 생일과 명절 때만 연락을 드리며 챙기기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없었어요. 시댁을 자주 가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은 역시나 평화롭더라고요. 간혹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연락을 자주 하긴 했지만 잠깐 전화를 받거나 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신혼을 즐기다가 곧 저희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감자탕집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아빠 고향에 있었고 그해 저희는 엄마 생일에 맞춰서 차를 타고 아빠 고향으로 내려갔죠. 엄마는 저희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저희 먹으라고 커다란 그릇에 감자탕을 잔뜩 끓여다 주셨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하려고 온 건데 우리가 대접받네. 어른이 되고 감자탕을 잘 안 먹긴 했지만 엄마나 아빠가 끓인 감자탕만큼은 저에게 추억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먹는 엄마표 감자탕이 너무 반가웠어요. 남편도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날을 빼고는 그 이후로 저희 집 감자탕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종종 저희끼리 살면서도 언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네 감자탕 먹으러 가고 싶다 고 말할 정도로 저희 감자탕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쩐지 잔뜩 들뜬 얼굴이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저희 엄마가 끓여준 감자탕에 밥을 무려 3공기나 비웠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숟가락으로 밥알 하나하나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싹싹 긁었죠. 그 많던 감자탕이 남편 숟가락질에 전부 동이 났습니다. 와,
장모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감자탕 중에 정말 단연 최고예요, 장모님.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그냥 빈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 앞에 놓인 빈 밥그릇들을 보면 절대 빈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남편은 평소 입이 짧은 편이라 제가 뭘 차려줘도 맛있게는 먹을지언정 많이는 먹지 않는 편이었기에 저도 남편이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본 건 낯설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장모님이 끓여준 감자탕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때는 긴장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남편이 하도 칭찬을 하니 엄마는 우리 사위가 기분 좋은 말도 잘하네 라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조금은 생뚱맞은 제의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혹시 장인어른만 괜찮으시면 저희 사는 동네로 와서 감자탕집 차리는 건 어떠세요? 너희들 사는 동네로? 아이, 무슨. 여기 시골 사람들이나 좀 먹어줄 만한 수준이지.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들이라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에요. 장모님이 요리 솜씨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저만 먹기 아깝고 장사도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까지 제의를 할 줄은 몰라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은 빈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남편은 저와 집에 돌아가서도 저희 부모님의 감자탕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정도 되는 솜씨면 작은 시골에서 가게를 하는 것보단 서울에 와서 크게 가게 차리는 게 장사도 더 잘 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남편이 자기 일처럼 이야기를 하니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저도 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빠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시골은 시골이고 엄마도 아빠도 작은 동네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사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던 찰나에 입 짧은 남편이 그렇게 걸신 들린 듯이 먹을 정도의 솜씨라면 서울에 와도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거의 일주일을 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는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고 진지하게 두 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제가 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편 역시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서울로 오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감자탕집을 하며 모아둔 돈, 그리고 남편이 본인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돈을 합해서 저희는 저희가 사는 집 가까운 곳에 부모님을 위한 감자탕집을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손맛 아니까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서울에 가게를 차린다고 하자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째지는 고음이 들려왔죠. 예, 사돈이 여기서 내 아들 돈으로 감자탕집을 차린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게를 차린다고 잘 되겠어? 괜히 돈만 날리는 꼴이지. 절대 안 된다. 수철이한테도 전해라. 감자탕집인지 뭔지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님, 저희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요. 수철 씨가 먼저 제안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끼리 얘기가 다 끝난 거라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당장 거기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날 밤 정말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한참을 남편과 입씨름을 벌이셨습니다. 왜 그런데 돈을 투자하냐? 장사가 잘 되겠냐? 괜히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저축해라. 시어머니의 말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물러서진 않았죠. 어머니, 저도 제 감을 믿고 투자하는 거니 그냥 믿어주세요. 제 장모님 장인어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남편이 물러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절 한번 노려보셨어요. 이젠 화살이 제게로 돌아왔죠. 네가 바람 넣었지? 너지?
내 아들한테 네 엄마 아빠 감자탕집에 투자하라고 꼬드긴 거지? 얘,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돈이 급해도 그렇지. 시골에서 장사만 하는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와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건 날강도들이라 하는 짓 아니니? 어머니,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절 그 정도 사람으로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평소 막말이 심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나오시니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않을 기세였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와 더 당황스러웠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 잘 해결되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 해결된 거 맞아? 평소 어머니가 잔 걱정이 심하셔서 그래. 아까 어머니 말은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폭탄을 던져놓고 씩씩거리며 가시고 난 후 전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에 투자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 잘 안 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타박하실까 싶어 두려웠지요.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잘 될 거라면서 절 달랬고 저도 마음을 다잡았지요. 정말 남편의 선견지명이 맞았는지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 두 분이서 하던 감자탕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 10명을 둬도 손이 바쁠 정도로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이 대출받아준 돈을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고 우리가 사위 하나 잘 둬서 이렇게 말년에 복이 많다며 저보다도 남편을 더 아끼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내심 질투나는 척을 했지만 부모님이 서울에 오기까지는 남편이 공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더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께선 막상 저희 부모님 가게가 대박이 나니 놀라셨나 보더라고요. 가게가 잘 된다고 하니 처음엔 못 믿으시다가 며칠 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며 가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 있는 걸 본 시어머니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나 가게가 잘 된단 말이야? 네, 어머님.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하셨는지 계속 가게 안에서 감자탕을 먹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그때 마침 주방에서 저희 엄마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나오셨고 시어머니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신 김에 감자탕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저희 집 감자탕 꽤나 맛있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얼른 앉으세요. 엄마의 성화에 시어머니는 자리에 얼떨결에 앉으셨고 그렇게 감자탕 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자탕이 나오자 시어머니 국물을 한 입 떠서 먹으시더니 맛을 음미하시더군요. 어머니, 맛 괜찮으세요? 그냥 먹을만 하구나. 내심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먹을만 하다고 하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궁시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저희 엄마도 약간 난색을 보이셨고 분위기도 이상해졌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한 것과 달리 그 자리에서 글쎄 감자탕 2인분의 양을 뚝딱 하시는 거였습니다. 후루룩 쩝쩝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고기를 뜯고 국물을 삼키는 모습에 저도 저희 엄마도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겉으로 마치 떫은 감을 씹은 표정이었으면서 막상 먹으니 맛이 있었는지 감자탕을 다 먹는 모습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2인분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감자탕을 해치우는 시어머니가 조금은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자탕을 다 먹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짜서 더 못 먹겠다. 내 입맛이랑은 영 안 맞네.
예? 그래도 맛이 아주 나쁘지는 않구나. 나는 못 먹어도 박간양 반죽에 하나만 포장해다오. 시어머니는 감자탕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어놓으시고선 갑자기 짜서 못 먹겠다며 포장을 요구하셨어요. 저와 엄만 그런 시어머니가 나갈 때까지 웃음이 나올 뻔하는 걸 배를 때려가며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무시했던 것은 깔끔하게 잊기로 했습니다. 혼자 감자탕을 2인분 해치우신 마당에 더 이상 시어머니도 저희 집을 무시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창 바쁘게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일을 하며 틈틈이 두 분 가게 일을 돕거나 하는 등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인터넷에 저희 부모님 감자탕에 대한 나쁜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감자탕 먹어봤는데 너무 짜고 맛없어요. 가지 마세요. 라는 식의 글이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부모님이 물 조절을 잘못했나? 정말 짰나 보다. 라며 제가 직접 부모님께 가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앞으로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내용의 악플이 올라오니까 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입소문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별점으로 평가를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대부분 맛있다고 칭찬하는 댓글만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글이 한 사람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글 쓴 사람의 아이디까지 알아두었습니다. 진짜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솜씨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대체 누가 저희 부모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인터넷을 잘 다룰 줄 몰라서 이런 건 늘 제가 확인하고 관리했는데 저로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니 그냥 볼 때마다 화를 참으며 댓글, 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에 올라온 저희 부모님 감자탕집 악플을 신고하고 난 뒤 오랜만에 저녁을 먹을 겸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사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 그냥 저랑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만 함께하는 조촐한 식사 모임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저녁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친구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게 있는데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혹시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냐는 이야기였어요. 설문조사는 아이디가 필요했는데 저는 이미 예전에 참여해 준 적이 있어서 저는 남편 아이디로 들어가서 해줄게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혹시 잠깐 컴퓨터 좀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어요. 시댁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나이답지 않게 나름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우선 주인인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허락이 떨어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아이디였죠. 어차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설문조사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냥 이거로 바로 설문조사 해야겠다 라며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창을 닫으려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아이디에 문득 눈길이 갔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것이어야 할 시어머니 아이디가 너무도 낯이 익었어요. 설마 하던 저는 그대로 컴퓨터를 끄지 않고 어머니가 남긴 댓글과 글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몇 개를 읽은 저는 결국 분노를 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 감자탕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쁜 이야기를 남긴 게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저희 시어머니,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 동네에서 감자탕집 한다는 이야기 할 때는 망할 거라면서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성공하고 나서야 작은 화분 하나 들고 오신 게 다였습니다.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 감자탕집에 그런 글들을 남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가서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나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먹던 고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무언가에 단단히 찔린 표정이었죠. 뭐가 말이니? 남편도 어리둥절해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에 저는 미리 핸드폰으로 찍어둔 시어머니의 글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보여? 내가 전에 누가 자꾸 우리 부모님 감자탕집에 이상한 글 남겨서 속상하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방금 컴퓨터를 켰는데 그 댓글이 자기네 어머니 아이디 기록에서 보이는 거야.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말이다, 그게. 심지어 저희 집에서 감자탕 2인분을 다 드셔놓곤 맛이 없다뇨. 시어머니 얼굴은 화르르 붉어졌고 시어머니는 뭐라 우물쭈물하다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제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말이 들어올 리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저걸 쓰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말대로 장인 장모님 잘 되는 게 배 아프셨던 거예요? 나는 그냥 가게가 잘 되길 바래서 나쁜 말도 도움이 되니까. 시어머니의 이상한 변명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허나 남편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본색을 꺼내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감자탕집이 이대로 쭉 잘 돼서 네 안에 기라도 살면 네가 거기에 잡혀 살 거 아니니?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그런 거야. 다 널 위해서. 언제는 제가 수준이 맞지 않은 집의 딸이라 저를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선 이젠 길을 살리면 안 된다는 말에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황당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반박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늘여놓으셨습니다. 며느리 기가 너무 세면 안 돼. 제가 좀 못 살고 시골 출신이고 해야 아들 네가 휘어잡고 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감자탕집이 계속 잘 돼봐라. 네가 조금만 돈을 못 벌어와도 제가 널 무시할 거다. 어머님, 그러니까 제 기를 죽이시려고 그런 댓글들을 달았다는 거죠?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무시한 것도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못 참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수철 씨가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이 말해봐. 내가 그런 적 있어? 제가 듣기엔 그냥 어머님은 저희 집이 잘 되는 게 싫고 질투나서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이 집 며느리 노릇은 죽어도 안 할 거니 앞으로 다시는 저 부르지 마세요. 뭐야? 며느리 노릇을 못하겠다고? 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2년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뭐야? 네. 처음엔 제 말에 기가 찼는지 화를 냈지만 끝까지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조금은 겁에 질린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딴 글이나 쓰고 있었어? 아가, 내가 사과하마. 이 여자가 정신이 요즘 오락가락해. 아마 배가 아파서 그런 글을 좀 썼나 본데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다오. 내가 이런 짓 다시는 못하게 할게. 응? 시아버진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전 시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지른 짓이고 제가 받아야 할 건 시어머니의 사과였으니까요.
기다렸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안 하셨고 애꿎은 시아버지만 계속 제게 사과를 하셨죠. 전 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옷을 입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도 조용히 저를 따라 나와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저도 남편도 가는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이런 일을 저지르셨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 시어머니 대신 제게 사과했지만, 사실 남편 잘못도 아니었고, 남편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 남편에게 쉬고 싶다고 말한 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많은 감정들이 오가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 진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드렸어요. 시부모님 전화는 전부 차단을 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혹시 시댁에서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까지 했죠. 그렇게까지 하니까 시어머니도 그때 가서는 좀 미안하셨나 봐요. 어느 날 남편 통해서 저랑 꼭 만나고 싶다고 사정사정하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도 흘렀고 이대로 계속 인연을 끊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화해를 하기 위해 나간 자리였어요. 허나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 시어머니를 보자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멋쩍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곤 더럭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아가, 내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다. 사실은 내가 좀 질투가 났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네가 부족한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사돈에게 가서 내가 정중하게 사과드렸단다. 이제 마음을 좀 풀어다오. 니들이 명절날도 안 오고 하니까 노인네 둘이 너무 적적하구나. 정말 저한테 미안하세요? 제 날카로운 말에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저지른 행동이 부끄럽다면서 그것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께 가서 정말 사과도 드렸고 일도 도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발길을 끄는 1년이란 시간 동안 이대로 인연을 계속 끊고 살아도 되나 싶어 마음 한구석도 계속 찝찝했던 전 시어머니의 사과로 그날 일단은 좋은 분위기에서 시어머니와 헤어질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잘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었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놀랍게도 다시 예전처럼 명절 때도 찾아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셨는지 제게 잘해주시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상도 같이 차리곤 했는데 제게 물 묻히지 말라며 저녁상도 직접 차리시고 절대 심부름 같은 건 시키지도 않으세요. 마치 아들 대하듯 똑같이 대해주시네요. 갑자기 너무 변하신 모습에 가끔은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긴 하지만 또 언제 돌변하실까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대접받는 기분에 기분은 좋아요. 저번 날엔 시아버지의 생일날 케이크를 켜고 저녁에 잠깐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한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있었던 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대화를 조금 피해가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오래 생각해 왔다는 듯 천천히 입술을 떼어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믿기 힘들겠지만 그날 일로 나 정말 많이 반성했단다. 내가 했던 행동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말도 막 했지? 처음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잘 대해주면 좋았을걸. 괜히 널 잡는다고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나도 네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다 알았어. 난 지금이라도 너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얼굴 속엔 적어도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큰 풍파를 한 번 겪긴 했지만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시어머니도 변하게 되셨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쌓였던 마음을 풀면서 서로 조금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이런 변화에 무척 좋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워낙 시댁살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저는 늘 그런 다큐멘터리나 주변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한테만큼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왔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도 많이 생각해 봤고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머리가 새하얘졌고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한국의 며느리분들이 시어머니로 인해 한 번쯤 다들 마음고생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디 저보다 더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가실 수 있길 바랄게요. 가장 좋은 건 마음고생 없이 시댁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가정의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